안녕하세요. 잔잔하게 읽어드리는 노벨라의 세계 명작 단편소설. 오늘은 300편이 넘는 모파상의 단편 중 짧으면서도 길게 여운이 남는 3편을 골랐습니다. 편안한 자세와 깊은 호흡으로 노벨라와 함께하는 시간 즐기시기 바랍니다. 모파상의 작품 중에서 특별히 듣고 싶은 단편이 있다면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느 여인의 고백. 모파상. 언젠가 당신은 나에게 내 생에서 가장 또렷이 기억에 남아있는 추억을 이야기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죠. 나는 너무나도 고독하고 초라한 늙은이에요. 나에겐 친척도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나의 모든 걸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름만은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면 기꺼이 얘기해 드리겠어요. 당신도 아시겠지만 나는 많은 남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난 무척 아름다웠거든요. 가끔은 나 자신도 그런 내 모습에 반하기도 했었죠. 공기가 육체의 생명인 것처럼 젊은 시절 사랑은 내 영혼의 생명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로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거라는 생각까지 했었으니까요. 여자들은 흔히 자신의 모든 마음을 기울이는 열정적인 사랑이란 일생에 단 한 번뿐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내게는 그러한 감정이 너무도 쉽게 찾아들었기 때문에 사랑에 있어서 종말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심지의 기름이 닿으면 불꽃이 꺼지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열정 또한 허무하게 꺼져버리곤 했죠.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내가 살아오면서 맞닥뜨린 예기치 않은 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얼마 전 페크 지방의 어떤 약제사가 저지른 끔찍한 복수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참극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답니다. 결국 나의 결백은 증명되었지만 그 일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지요. 그 당시 나는 에르베 드 케르라는 백작과 결혼식을 올린 뒤였습니다. 비록 부자였고 브르타뉴의 유서 깊은 가문의 후손이긴 했지만 그는 내가 조금도 좋아하지 않는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죠. 진정한 사랑이라면 적어도 자유와 장애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고 그 당시 나는 생각했으니까요. 법으로 인정받고 사제에게 축복받은 강요된 사랑. 그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합법적인 키스는 결코 도둑맞은 키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답니다. 내 남편은 키가 크고 품위가 있고 참으로 관대한 사람이었지만 융통성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남편을 두고 고루한 정신의 소유자라고 수군거렸죠. 그는 언제 어디서나 그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했고 의견을 말할 때도 항상 칼로 자르듯이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그의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고 또한 그들의 조상이 지니고 있던 것이기도 했죠. 그는 결코 주저하거나 당황하는 법이 없었고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즉각적이고도 편협한 의견을 곧이곧대로 말하곤 했습니다. 창문이 꼭꼭 닫힌 집안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들어갈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그의 머리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정신을 환기시켜주는 새로운 생각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황량한 고장 한가운데 자리 잡은 커다란 저택에 살고 있었죠. 음산한 느낌을 주는 그 저택은 거목들로 겹겹이 에워싸여 있었고 벽돌 사이사이에 돋아나 있는 이끼는 노인들의 흰 수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또한 수심이 깊은 도랑으로 둘러싸여 있는 정원은 마치 숲처럼 울창해서 정원이라는 이름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답니다. 그 정원 끝에는 갈대와 수초로 우거진 두 개의 큰 연못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 두 연못 사이를 이어주는 개울가에 아담한 오두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곳은 이를테면 야생오리를 잡기 위한 사냥터였죠. 고정된 하인들 이외에 남편은 마치 충직한 사냥개처럼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듯이 보이는 시종 한 사람을 데리고 있었고 내게는 밤낮 없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거의 친구 같은 하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결혼하기 5년 전에 그녀를 스페인에서 데려왔죠. 버려진 아이였어요. 까무잡잡한 피부, 새까만 눈동자, 그리고 숲처럼 항상 이마 둘레를 덮고 있는 순 많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본 사람들은 그녀를 집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그 아이의 나이는 16이었지만 20살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성숙해 보였습니다. 가을이 되자 남편은 그 고장 사람들과 함께 사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우리 집에 모여서 그날의 사냥 계획을 세우곤 했는데 C라는 젊은 남작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우리 집을 방문하는 횟수가 잦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발길을 끊었고 나도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남편의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줄었고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고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예전과 같은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나의 요구로 우리는 각방을 썼었는데 나는 밤마다 내 방문 앞까지 살금살금 왔다가 서서히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방이 아래층에 있었기 때문에 저택을 순찰하는 하인들의 발자국 소리라고 생각했죠. 그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는 나를 한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요. 당신 말 맞다나 순찰도는 하인의 발자국 소리였을 거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그날따라 유난히 쾌활해 보이는 에르베가 저녁 식사를 마치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이런 부탁을 해왔습니다. 밤마다 우리 집 암탉을 훔치러 오는 여우 한 마리가 있는데 나는 오늘 그놈이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잡을 생각이오. 당신과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그의 갑작스런 제의에 놀라서 나는 얼른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끈질기고 집요하게 요구해왔고 나는 할 수 없이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죠. 내가 남자들처럼 늑대나 멧돼지를 사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께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어쨌든 남편이 여우 사냥을 가자고 나에게 제의한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 다음부터 남편은 이상하리 마치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더군요. 그러더니 저녁 내내 열에 들뜬 듯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10시가 되자 그가 나에게 불쑥 묻더군요. 준비는 다 되었소? 나는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직접 내 총을 가져다 주길래 이렇게 물었죠. 노루잡이 총알과 보통 총알 중 어느 것을 장전해야 하죠?
순간 그는 당황하는 듯 하더니 잠시 후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 노루잡이 총알이면 족할 거요. 자신감을 가져요. 그러더니 이런 이상한 말을 덧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뛰어난 침착성을 가졌으니까 문제없겠지.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가요? 그건 왜죠? 여우 잡으러 가는데 침착성이라뇨? 당신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용히 현관문을 빠져나와 정원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택을 비롯한 주위의 모든 것들이 곤히 잠들어 있는 한밤중이었어요. 환하게 떠오른 보름달이 음산한 느낌을 주는 우리의 낡은 저택을 노란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저택 옆에 세워져 있는 두 개의 망루 꼭대기에 붙어 있는 금속 판 또한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소리도 환하면서도 쓸쓸하고 온화하면서도 무거운, 마치 죽음과도 같은 이 밤의 정막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바람은 잠잠했고 두꺼비나 올빼미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다만 음산한 정적만이 대기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나무들 아래를 지나자 갑자기 엄습해오는 냉기와 함께 낙엽 냄새가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남편은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의 온몸은 사냥의 흥분에 사로잡힌 채 온갖 주의를 다 기울여 주위를 살피고 있었고, 사소한 움직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연못가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희미한 움직임만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따금씩 작은 동그라미들이 수면 위에 무수한 원을 그리며 퍼져나가 달빛에 반짝일 뿐, 그곳 역시 무거운 정적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두막에 다다르자 남편은 내게 먼저 총을 건네준 다음 천천히 자신의 총에도 총알을 장전했습니다. 그때 덜거덕거리는 냉혹한 소리에 나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심하게 몸을 떠는 나를 보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혹시 이런 고생을 불만스레 생각하는 건 아니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구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간에 되돌아갈 거라면 애초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당신 오늘 밤엔 정말 이상하군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그 뒤 우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약 반 시간을 그렇게 꼼짝 않고 기다렸지만 이 가을밤의 무겁고 투명한 고요를 깨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다림에 진력이 난 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우가 여기로 지나가는 게 틀림없어요? 그 말을 듣자 남편은 내가 마치 자신을 물어뜯기라도 한 것처럼 몸을 움츠리더니 내 귀에 입을 갖다 대고는 말했습니다. 틀림없소.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내 팔을 흔들며 속삭이더군요. 아마도 내가 잠깐 잠이 들었었나 봐요. 저기 나무 아래 좀 봐요. 나는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려고 갖은 애를 다 썼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에르베가 내게서 시선을 거두더니 침착하게 어깨 위로 총을 올려놓았습니다. 나 또한 총 쏠 준비를 했죠. 그때 갑자기 우리가 매복해 있는 오두막에서 약 30보쯤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환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도망치듯 몸을 구부린 채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처 몸을 움직이기도 전에 불꽃이 눈앞을 스쳐갔고 고요한 어둠을 뒤흔드는 그 커다란 총소리에 나는 그만 아찔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나는 총에 맞은 짐승처럼 땅에 뒹구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나는 공포에 떨면서 미친 듯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때 에르베의 경로한 손이 내 목을 움켜잡더군요. 내가 땅바닥에 쓰러지자 그는 억센 팔로 나를 들어올려 어깨에 둘러매더니 시체가 쓰러져 있는 풀밭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내 몸이 부서져라 그 시체 위에다 사정없이 내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나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내 몸과 마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죠. 이미 그는 내 이마 위로 자신의 발뒤꿈치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힘없이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얼른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이곳에 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정신을 잃고서 심하게 떨고 있는 내 하녀 파키타가 미친 듯이 날뛰는 한 마리 고양이처럼 남편에게 달려들어 그의 턱수염과 코밑수염 그리고 얼굴을 사정없이 잡아뜯으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 남자의 시체 위로 몸을 던지더군요. 마치 애무라도 하듯이 두 팔로 그를 꼭 끌어안고서 그의 눈과 입술에 차례로 입을 맞추더니 죽은 자의 입술을 자신의 입술로 열고 그곳에서 연인의 숨결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그제서야 내 발밑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답니다. 아, 용서하구려 여보. 당신에 대한 나의 의심이 엉뚱하게도 하녀 아이의 애인을 죽이고 말았구려. 그 몹쓸 시종놈이 나를 속인 거요. 나는 야릇한 심정이 되어 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키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망이 없는 사랑 앞에서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파키타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나는 앞으로 두 번 다시 남편에게 충실한 아내가 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예감했답니다. 술통. 에프르빌르에서 여관을 경영하고 있는 슈코는 마글루아르 할머니 집 앞에 이르자 이륜마차를 세웠다. 40줄에 접어든 그는 혈색이 유난히 붉고 배가 불룩 나온 건장한 체구의 사나이였다. 또한 그 고장 일대에서는 좀처럼 속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 있었다. 그는 울타리의 말뚝에 말을 메어놓은 뒤 마당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가 할머니의 집을 자주 방문하는 속셈은 할머니의 집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데에 있었다. 자신의 땅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할머니의 집까지 사들이게 되면 훨씬 넓은 땅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그는 할머니의 집을 사들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그때마다 마글루아르 할머니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난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도 여기서 죽을 거라오. 이것이 평소 할머니의 주장이었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마침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72살의 그 할머니는 여느 노파들처럼 잔뜩 주름진 얼굴에 허리도 구부러져 있었으나 건강하기로는 젊은 처녀들 못지 않았다. 슈코는 마치 할머니와 친한 사이인 것처럼 할머니의 등을 살짝 두드리고는 마루에 걸터 앉았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할머니? 항상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만 저만 하지 뭐. 그래, 자네는 어떤가? 그게 말입니다. 가끔가다 통증이 일어나서요.
그것만 아니라면 좋은데 말입니다. 그만하면 괜찮은 편이구먼.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가 입을 다물자 쉬코 또한 할머니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그저 잠자코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개발톱처럼 구부러지고 마디가 굵게 선 손가락을 마치 핀셋처럼 움직여 광주리 속에서 감자를 집어낸 다음 다른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칼로 재빠르게 감자를 돌려가며 쓱쓱 껍질을 벗겨갔다. 노르스름한 속살이 매끈하게 드러난 감자가 물통 속에 수북이 쌓여가는 사이 마당에서 놀고 있던 3마리 암탉들이 번갈아가며 할머니의 치맛자락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를 입에 물고 불이 나게 달아나 버리곤 했다. 한동안 이렇게 멋쩍게 앉아있자니 쉬코는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면서 안절부절 못했다. 뭔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이런 어색한 분위기에서는 좀처럼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는 눈치였다. 그러나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말했다. 그건 그렇고 저 마글루아르 할머니 왜 그러나? 이 집 정말 파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 말이라면 이제 이쯤에서 그만두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 한번 안 판다면 안 파는 거니까. 사실은 할머니와 저 2사람 모두에게 좋을 듯한 기막힌 묘안이 떠올랐거든요. 그래? 그게 어떤 건데? 이렇습니다. 할머니가 이 집을 제게 팔더라도 역시 내내 할머니 집이란 말입니다. 이 말로는 아직 잘 모르시겠죠?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의 제안에 귀가 솔깃해진 할머니는 감자 벗기던 일손을 잠시 멈추고는 몹시 궁금하다는 듯 눈동자를 반짝반짝 빛내면서 여관 주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쉬코는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께 매달 150프랑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처럼 제가 이륜마차를 타고 와서 할머니에게 그 돈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매달 5프랑짜리 금화를 30입씩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조금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요만큼도 변하는 게 없으니까 할머니는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처럼 할머니는 그저 이 집에서 생활하시던 대로 생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라면 특별히 마음을 쓰신다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물론 고마워할 필요도 없어요. 할머니는 그저 잠자코 제 돈을 받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제 생각이? 속 시원히 자신의 생각을 말한 슈코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할머니는 혹시 무슨 함정이라도 숨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상대방의 의중을 살피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물었다. 내 쪽은 그래서 좋다고 치세. 그럼 자네에겐 대체 어떤 이득이 있는 건가? 내가 이 집에 있는 한 이 집은 자네 것이 될 수 없을 텐데. 쉬코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 일이라면 조금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언제까지라도 이 집에서 사시면 됩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이 집의 소유인은 어디까지나 할머니니까요. 다만 공증인에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제 것이 된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이 집을 물려줄 자식들도 없고 친척이라고 해야 조카들 뿐인데 그들도 이 집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살아계시는 동안은 할머니 것이고 게다가 다달이 5프랑짜리 금화를 30입씩이나 받을 수 있어요.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단히 유리한 조건이죠.
그의 말을 다 듣고 난 할머니는 구미가 당기는 그 제의에 적잖이 마음이 쏠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찜찜한 생각이 들었기에 이렇게 대답했다. 아주 거절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깊이 한번 생각해보지. 다음 주에라도 다시 와보게. 그때 가서 내 결정을 알려줌세. 그 말을 듣더니 시코는 한나라를 정복한 왕자처럼 의기양양해서 돌아갔다. 마글루아르 할머니는 고민했다. 그날 밤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나흘 동안 고민했지만 할머니는 결정을 할 수 없었다. 조금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듯 그 짤랑거리는 돈이 다달이 30잎이나 자신에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욕심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공직인에게 가서 그 사실을 털어놓고 그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공직인은 시코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했지만 5프랑씩 30잎이 아니라 50잎을 요구하라고 일러주었다. 할머니의 집값은 아무리 싸게 쳐도 6만 프랑은 나가기 때문이었다. 가령 할머니가 지금부터 15년을 더 산다고 해도 저쪽은 겨우 4만 5천 프랑밖에는 지불하지 않는 게 됩니다. 공증인의 말대로 다달이 5프랑짜리 금화를 50잎이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할머니는 몸까지 떨려왔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 어떤 흉계라도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좀처럼 일어설 마음이 들지 않아서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저녁 때까지 미적거리고 있었다. 겨우 증서를 작성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나자 할머니는 그동안 온몸을 옥죄던 긴장이 풀리면서 마치 사과주를 4병이나 마셔버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시코가 다시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팔 생각이 없다면서 선뜻 승낙하지 않았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흥정을 해볼 요량에서 배짱을 부려본 것이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5프랑짜리 금화 50잎을 그리 쉽사리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하기도 했다. 여관 주인 쪽에서 자꾸 졸라대자 할머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쪽의 요구를 내놓았다. 그러자 시코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며 실망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일이 이렇게 되자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설득시켜 보려고 72이라는 자신의 나이를 끌어다가 구실을 늘어놓았다. 남들이 보기엔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내 나이 벌써 72이야. 앞으로 살아봐야 겨우 5, 6년일 테지. 게다가 요즘은 어찌된 일인지 몸도 그전 같지 않고 지난밤엔 이제 영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덜컥 들더라니까. 몸에 기운이라곤 하나도 없어서 이웃 사람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네. 그러나 좀처럼 속지 않는다는 평판을 듣고 있는 사람답게 시코는 그런 수단에 걸려들지 않았다. 웬걸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할머니는 교회에 있는 종루처럼 튼튼하지 않습니까? 어림잡아도 100살까지는 사실걸요. 틀림없이 제가 먼저 할머니에게 전송을 받으며 눈을 감을 것 같은데요. 이렇듯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온종일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정을 짓지 못한 채 날이 저물고 말았다. 그러나 할머니가 끝끝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바람에 여관 주인 쪽에서 결국 50잎을 내주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다음날 두 사람은 계약 증서에 서명했다. 마글루아르 할머니는 서명을 끝내자마자 계약이 성사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50프랑을 달라고 졸라댔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그러나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했다.
75살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3년 전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으므로 슈코는 몹시 낙심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3년이 아니라 마치 반세기 동안이나 다달이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으며 단단히 사기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또한 잘 속지 않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평판에도 흠집을 낸 것 같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다. 슈코는 이따금씩 할머니의 집에 가보았다. 그럴 때면 왠지 추수를 할 때가 되었나 살피러 보리밭에 나가보는 농부의 심정이 되곤 했다. 마글루아르 할머니는 가시돋친 눈빛으로 그를 맞았다. 그것 보라지 하고 내심 무척 고소해하며 그를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면 그는 급히 마차 위에 올라앉아서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대체 저런 해골바가지 꼴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살아있을 작정인지. 끈질긴 노파 같으니라고. 그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할머니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목이라도 졸라 죽이고 싶은 충동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쳐드는 것이었다. 그가 느끼는 것은 참으로 흉포하고 심술궂은 것이었으며 농작물을 도둑맞은 농부의 분노 같은 것이었다. 결국 그는 한 가지 방안을 고안해내기에 이르렀다. 어느 날 그는 맨 처음 거래를 제안했을 당시의 그 공손한 태도로 할머니를 만나러 왔다. 얼마 동안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그는 한껏 다정한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그런데 저 할머니, 저번에 애프르빌르에 오셨을 때 어째서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는지 아세요? 우리 사이가 벌써 틀어졌다고 말들이 아주 많아요. 듣기에 참 고약하죠? 제겐 이 사실이 무엇보다도 괴롭답니다. 그리고 행여 저희 집에 오신다고 해서 뭔가 꼭 사들고 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까지 식사 대접해드리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집에 들러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두 번 다시 권할 필요도 없이 마글루아르 할머니는 이틀 후에 심부름꾼 셀레스텐과 함께 시장에 가는 길에 슈코의 집 앞을 지나게 되자 이륜마차를 세웠다. 그러고는 그의 마구간에 말을 매놓고 태연한 얼굴로 점심을 청했다. 주인은 대단히 기뻐하며 할머니를 귀부인처럼 환대했다. 식탁 위에는 닭요리, 양의 넓적다리살, 싱싱한 야채 샐러드 등 각종 맛깔스럽고 고급스러운 요리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음식들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소식을 해오던 습관이 몸에 배어있던 터라 소량의 수프와 토스트 한쪽 정도면 좋겠던 것이다. 슈코의 기대는 빗나갔지만 그래도 억지로 권해보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마실 것도 마다했고 커피마저도 사양했다. 슈코는 인내심을 발휘해서 물어보았다. 그럼 잘 익은 포도주를 드시겠어요? 한 잔쯤은 괜찮을 텐데요. 아, 그거라면 나쁘지 않지. 그럼 조금만 마셔볼까? 그러자 그는 집안이 울릴 만큼 큰 소리로 하녀를 불렀다. 로잘리, 포도주 한 병 가져오너라. 잘 저장해 두었던 특급품으로 말이다. 잠시 후 하녀는 종이로 만든 포도 잎사귀가 장식으로 붙어있는 가늘고 길쭉한 병을 들고 나타났다. 주인은 잔이 넘치도록 술을 따랐다. 할머니, 쭉 드셔보세요. 술맛이 기가 막히게 좋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그저 맛만 보겠다는 듯이 입술만 적시더니 차츰 한 모금 두 모금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잔을 비우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자네 말 맞다나? 이거 정말 특주로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슈코는 할머니의 잔에 또다시 술을 따르기 시작했다. 사양하려고 했으나 이미 잔이 채워진 뒤였다. 할머니는 하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들이켰다. 슈코가 세 번째 잔을 권하려고 하자 할머니는 완강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그는 계속 고집을 부리며 술을 권했다. 뭘 그러세요? 꼭 우유 같지 않습니까? 전 12잔까지 마셔도 끄떡없어요. 설탕물처럼 술술 넘어가거든요. 게다가 아무리 마셔도 탈이 날 염려가 없고 정신이 조금도 흐려지지 않는다고요. 결국 혓바닥 위에서 살살 녹는 거죠. 이 이상 몸에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더 마시고 싶은 충동을 누를 수 없었던 할머니는 그가 권하는 대로 술잔을 입에 가져갔으나 이번에는 반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그러자 슈코는 호기를 부리며 큰 소리로 떠들었다. 아이고, 퍽 맛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 할머니께 한 통 드리도록 하죠. 그렇다고 뭐 고마워하거나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우리들이 이처럼 사이가 좋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에서니까요. 아시죠? 할머니는 굳이 사양하지 않았고 기분 좋게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슈코는 마글루아르 할머니 댁 마당 한가운데까지 말을 몰고 들어와서 마차 속에서 쇠로 테를 두른 자그마한 술통을 꺼냈다. 그리고 이것이 어제와 똑같은 특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할머니로 하여금 직접 맛보게 했다. 서로 석 잔씩 마시고 나서 그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아시겠어요, 할머니? 이거 다 드시고 나면 제게 또 부탁하세요. 술이라면 저희 집에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어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인색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할머니께서 빨리 다 드시면 저는 그만큼 기쁘답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마차에 올랐다. 나흘이 지나서 그가 다시 찾아왔을 때 할머니는 부엌에서 빵을 자르고 있었다. 슈코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얼굴이라도 맞닿을 것처럼 할머니 곁으로 바싹 다가섰다. 술을 마셨는지 냄새를 맡아보기 위해서였다. 할머니의 입에서 알코올 냄새가 확 풍겼다. 그러자 옳거니 하는 심정으로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저도 한 잔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머니? 두 사람은 두서너 번 건배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마글루아르 할머니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다. 정말로 그녀는 부엌이든 마당이든 근처 한길이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술에 골아 떨어졌으며 그 모습이 자주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할머니를 일으켜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소문을 들은 이후로 슈코는 할머니 집에 들르지 않았다. 그리고 할머니에 관한 좋지 않은 이야기라도 듣는 날이면 그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그 늦은 나이에 술 마시는 버릇이 생기다니 참으로 가엾은 일이군 그래. 젊어서 술독에 빠져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점점 고쳐나가게 마련인데 말이야. 그나저나 큰일이나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러나 큰일은 일어나고야 말았다.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올 무렵
할머니는 술에 흠뻑 취한 채 눈 속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드디어 마글루아르 할머니의 집을 인계받게 된 슈코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다. 그 할머니가 술만 마시지 않았으면 앞으로 10년은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후회. 쓸쓸한 가을날이었다. 망트에서 사발 할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사발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낙엽들이 마치 또 하나의 빗방울처럼 빗발에 섞여 하나 둘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사발 씨는 잔뜩 흐린 안색으로 벽난로와 창문 사이를 오가며 서성거리고 있었다. 살아가노라면 간혹 우울한 날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올해로 62살이 된 그에게 있어 인생은 온통 우울한 날들의 연속일 뿐이었다. 아마도 주위에 아무도 없이 독신의 몸으로 외롭게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리라. 이렇게 혼자서 따뜻한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죽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그는 그처럼 허망하고 공허하기만 한 자신의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는 먼 옛일이 되어버린 자신의 어린 시절과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고향집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러자 중학교를 졸업한 뒤 파리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학창시절과 뒤이어 찾아온 부친의 병환과 죽음이 차례로 떠올랐다. 파리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그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다. 젊은 아들과 늙은 어머니, 이들 두 사람은 그 이상 어떤 것에도 욕심내지 않았으며 그저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하지만 인생이란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 그는 얼마 전 어머니마저 여의고 말았던 것이다. 이제 그는 혼자 남게 되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자신 또한 죽을 것이다. 자신의 목숨이 끊어짐과 동시에 폴 사발이라는 자신의 이름 또한 이제 더 이상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신이 죽어도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서로 사랑할 것이고 웃음꽃을 피우며 인생을 즐길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사발 씨는 절망적인 심정이 되었다. 그렇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의 웃음 속에 자신은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자 죽음이라는 이 영원한 진리 앞에서 웃고 떠들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이상한 일로만 여겨졌다. 만일 죽음이 그저 있을 법한 일이라면 아직은 희망을 가질 수도 있으련만. 그러나 죽음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였다. 태양이 지고 나면 어김없이 밤이 오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이다. 만약 그의 인생이 어떤 모험이나 쾌락, 성공 등 다양한 종류의 만족들로 가득 채워진 충만한 인생이었다면. 하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못했다. 그는 결코 어떠한 일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고 또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든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그런 생활을 반복하는 가운데 그는 어느덧 62살이라는 나이에 이르러 있었던 것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결혼조차 하지 않았다.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었으므로 하고자 마음만 먹었다면 그는 결혼할 수도 있었다. 기회가 없었던 것일까?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회 또한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굳이 이유를 대자면 아마도 그의 무관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무관심은 그의 큰 병이었고 결점이었으며 악습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인해 자신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가. 그러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육신을 움직여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특히나 사발씨처럼 무관심한 성격을 타고난 사람들에게는 말이다. 일찍이 그는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며 사랑의 충만을 느끼며 그의 가슴에 안겨 잠이 들었던 여자 또한 없었다. 그러기에 그는 기다림의 감미로운 고뇌도 꼭 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짜릿한 떨림도 사랑의 도취에서 오는 황홀한 감정도 알 길이 없었다. 처음으로 입술과 입술을 맞대고 두 팔로 서로를 뜨겁게 부둥켜 안은 채 두 마음과 몸이 하나의 존재로 불타오르는 순간 찾아드는 행복이야말로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이 아니던가. 사발씨는 실내복을 입은 채 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인생은 실패작이었다. 분명한 실패작이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사랑은 있었다. 비록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아니라고 미온적인 자세이기는 했지만 남몰래 괴로워하며 사랑을 바친 대상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그는 친구 쌍드르의 아내를 사랑했었다. 아, 조금만 더 일찍 그녀를 만났더라면. 그러나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기회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결혼한 여자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않았던들 그는 틀림없이 그녀에게 청혼을 했을 것이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감정이 자리 잡게 되었으니까. 그는 그 시절을 회상하기 시작했다. 그녀를 만나는 순간 느꼈던 기쁨과 그녀와 헤어지면서 느꼈던 슬픔, 그녀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잠 못 이루던 젊은 날의 밤들이 두서없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밤을 지샌 다음 날 아침에는 왠지 약간은 시들해진 감정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곤 했다. 왜 그랬을까? 그 시절 그녀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금발머리는 부드럽게 물결치고 얼굴엔 항상 상냥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한마디로 쌍드르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여자였다. 그녀는 올해로 58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행복해 보였다. 아, 지난날 그녀도 자신을 사랑했더라면. 자신이 그토록 쌍드르 부인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왜 이 폴 사바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만일 그녀가 자신의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차렸다면 정말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것일까? 그 당시 그녀는 나에 대해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을까? 내가 만약 그녀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었다면 그녀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 사발 씨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자문해 보았다. 다시금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사소한 일까지도 낱낱이 따져보기 시작했다. 쌍드르 부인이 그처럼 젊고 매력적이었던 그 시절, 군청 직원이었던 쌍드르 집에 모여서 카드놀이를 하던 밤들과 그녀만의 독특한 어조로 건넸던 다정한 말들과 많은 의미를 내포하며 잔잔히 미소 짓던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또한 쌍드루 부부와 함께 일요일마다 샌강을 따라 산책하던 일이며 풀밭에서 점심을 먹던 순간들을 회상했다. 그러자 문득 강가에 있는 작은 숲속에서 그녀와 같이 보낸 어느 오후의 추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날 그들은 바구니 가득 먹을 것을 챙겨놓고 아침 일찍부터 산책길에 올랐다. 취할 정도로 맑고 생기가 도는 봄날이었다. 대기는 푸른 초목과 만개한 꽃에서 뿜어져 나온 향기로 가득했고 모든 것이 행복해 보였다.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며 분주하게 날아다녔다. 그들은 강 옆 버드나무 아래 펼쳐진 풀밭에 자리를 잡고 따스한 봄볕을 받아 마치 졸고 있는 듯 나른하게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점심을 먹었다. 그들의 가슴속으로 따스하고 싱그러운 봄 기운이 밀려들었다. 그날의 날씨는 너무도 화창했다. 점심을 먹고 나자 풀밭 위에 벌렁 눕더니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쌍드르는 한참 뒤 이토록 잘 자본 적은 없다며 잠에서 깨어났었다. 그가 잠들었을 때 사발 씨는 쌍드르 부인과 단둘이 강줄기를 따라 거닐기 시작했다. 쌍드르 부인은 사발 씨의 팔을 잡고 살며시 그에게 기대오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 취했나 봐요. 순간 그의 가슴은 몹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얼굴마저 창백해진 그는 그녀에게로 향하는 자신의 시선이 너무 대담한 건 아닐까. 혹은 손의 떨림으로 인해 그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비밀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조바심했다. 잠시 후 그녀는 커다란 잎사귀와 수련으로 화관을 만들어 쓰고는 이렇게 그에게 물어왔다. 이렇게 하면 저를 사랑하시겠어요? 그는 잠자코 있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적당한 말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차라리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웃어대기 시작했다. 뭔가 불만을 품은 듯한 웃음이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고 그에게 말했다. 바보로군요. 무슨 말이든 적어도 한마디쯤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지금에 와서야 그날의 일들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나에게 왜 바보라고 말했을까? 이어서 그는 그녀가 얼마나 정답게 자신에게 기대왔던가를 상기했다. 기울어진 나무 아래를 지날 때였다. 자신의 뺨에 그녀의 귀가 닿는 것이 느껴지자 그는 재빨리 물러섰다. 혹시라도 그녀가 이 접촉을 고의적인 것으로 생각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몹시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돌아가야 할 시간 아닌가요? 그녀는 야릇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분명 그녀는 이상 야릇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었다.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그 당시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곰곰이 떠올려 보니 분명 어떤 의미가 감추어진 시선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대로 하세요. 피곤하시다면 그만 돌아가도록 하죠. 제가 피곤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쯤이면 쌍드르가 잠에서 깨어났을 것 같아서요.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대답했다. 남편이 깨었을까봐 걱정돼서 그러신 거라면 문제가 다르죠. 그럼 돌아갑시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의 팔에 기대지도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전혀 모르고 있던 그 무엇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 같았다. 그렇다면? 사발 씨는 갑자기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는 마치 30년 전의 젊은 상드르 부인이 자신을 향해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듣기라도 한 것처럼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 방금 그의 영혼 속으로 뛰어들어온 이 의혹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 당시 자신은 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짐작조차 못했을까? 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그 행복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낸 것이라면 이 의혹 속에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난 알고 싶다. 꼭 알아내야 해. 그는 허겁지겁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62살, 그녀는 58살이다. 그러니 그때의 일에 대해 그녀에게 물어본들 크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겠지. 그는 집을 나섰다. 상드르 부인의 집은 길 건너 그의 집과 거의 마주보는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도착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자 어린 하녀가 달려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하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시다니? 무슨 사고라도 생겼나요, 선생님? 사발 씨가 대답했다. 아니다. 어서 주인 마님께 가서 내가 드릴 말씀이 있으니 좀 뵙자고 말씀드려라. 마님은 지금 겨우내 저장해 두고 먹을 잼을 만들고 계세요. 화덕이 있는 부엌에서요. 아직 옷도 갈아입지 않으신걸요? 그래?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일로 찾아왔다고 말씀드려라. 하녀가 안으로 들어가자 사발 씨는 초조한 듯 거실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다지 걱정이 되지는 않았다. 그저 요리법이라도 묻듯 가벼운 마음으로 물어보려는 것뿐이니까. 그는 62살이라는 나이가 주는 여유로 인해 약간은 느긋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다. 볼에도 통통하게 살이 올라있는 그녀는 어느새 큰 소리를 내며 웃어대는 뚱뚱한 여자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달콤하고 끈적끈적한 과일즙이 묻어있는 팔 위로 소매자락을 걷어붙인 채 휘적휘적 걸어 나왔다. 그러고는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어쩐 일이세요? 혹시 어디 편찮은 데라도 있으신가요? 그가 대답했다. 아니요, 부인. 그러나 저로서는 무척 중요하고 또 제 마음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묻고 싶어서 실례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이른 시간에 찾아온 것이오. 그러니 솔직하게 대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겠소?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전 언제나 솔직하답니다. 어서 말씀해 보세요. 좋소. 다름이 아니라 당신도 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소? 당신을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그녀는 웃으면서 그 옛날의 어조로 대답했다. 바보, 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걸요? 사발 씨는 떨기 시작했다. 그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그가 말을 맺지 못한 채 입을 다물어 버리자 이번엔 그녀가 물었다. 그럼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소? 뭐라고 당신은 대답을 했을까요? 그녀가 무척 큰 소리로 웃는 바람에 몇 방울의 시럽이 그녀의 손가락 끝에 흘러내려 마룻바닥 위로 떨어졌다. 제가요?
하지만 당신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걸요? 대답을 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고요. 그러자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그가 말했다. 말해주세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부인. 점심을 먹은 다음 쌍드르가 풀밭 위에서 잠이 들었던 그날, 우리 둘이서 함께 강가를 거닐었던 그날을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녀는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더니 그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물론 생각나고 말고요. 그는 덜덜 떨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만약 그날 제가 좀 더 대담했더라면 당신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녀는 그 어떤 후회도 없다는 듯 행복한 미소를 짓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을 따랐겠죠.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잼을 만들던 곳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사발 씨는 다시 거리로 나섰다. 마치 큰 재난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넉나간 표정으로 성큼성큼 빗속을 걸어갔다. 발길은 분명히 강 쪽을 향해 있었지만 정작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강둑에 이르자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저 본능의 두 발을 내맡긴 채 한동안 걸었다. 옷은 빗물에 완전히 젖었고 넝마 조각처럼 찌그러지고 물렁물렁해진 모자에서는 빗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그는 여전히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먼 옛날 그들이 점심을 먹던 그 장소에 이르렀다. 그는 갑자기 벌거벗은 버드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두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빗줄기에 섞여들고 있었다.